네, 안녕하세요. 유기자의 빈틈뉴스 유해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뉴스를 채워줄 3가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설탕.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MSG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3월 24일이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필두로 이분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설탕세라는 건데요. 강병원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아직 통과한 건 아닌데요. 대한민국 성인의 비만율이 36.6%라고 합니다. 2018년에 발표한 WHO의 자료를 보면요, 11조 4,600억 원이 의료비 및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탕 때문에요. 그래서 WHO는 이걸 발표하면서 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설탕을 좀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발의됐지만요, 프랑스나 영국 이런 40여 개국 가까이 되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병원 의원이 말하는 게 딱 이 부분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설탕세에 대한 걸 진행 중인데 우리도 해야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는 있습니다.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멕시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 법이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으로 가서 설탕을 사게 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료수의 500ml당 55원의 부담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55원은 기본적으로 붙일 거고 추가적으로 소비자한테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요, 이럴 거면은 비만 때문에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탄수화물세도 받아라, 지방세도 받아라, 오히려 튀김류가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식집에 그럼 튀김세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 의견을 한번 보면요, 동덕여자대학교 김익성 교수는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같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입법 전에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기회상실 관련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결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 건강, 비만 때문에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건강에는 악영향을 덜 끼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연구비를 더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담배세가 4,500원으로 올랐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고자 했는데 세금은 올라갔지만 막상 다시 금연율이 떨어지고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봤는데,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비를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4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4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벌써 검사 수는 줄었는데 500명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의 언어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특히 이게 유아로 갈수록 언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스크와 언어학습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된 건 아니지만 매체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실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과는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경우 또래 입모양을 보며 시각, 청각, 조화에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데 마스크로 인해 차단된 상태에서 말을 인지하다 보면 입모양을 읽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맞는 표정 변화를 학습하지 못해 언어 습득과 사회성,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가족만의 시간에는 아이와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마스크가 입을 막으니까요, 아이들과 소통할 때 언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 속에서는 웬만하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입모양을 보여주며 얘기를 나눠라, 대화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의 부작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이 피부 질환과 또 연관이 있는데요. 실제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의 논문에서 보면요, 마스크를 6시간 이상 착용을 하게 되면요, 건조함, 당김 등으로 인해서 피부염, 여드름, 양발진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에 따른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양대병원 피부과 고주영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얼굴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거는 귀 뒤쪽, 귓바퀴 주변에 피부염이 생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드름, 아토피, 주사 등 기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들도 마스크를 끼는데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귀 모양이나 이 얼굴형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귀 모양이나 얼굴 변화가 마스크로 인해서 확실히 된다는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일부 학계 내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긴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의 방역은 마스크라는 얘기가 있듯이 마스크를 코와 입을 가리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코로나를 예방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습을 저하시킬 수 있고 거기에 피부 질환, 추가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얼굴형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집단 방역이 일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지금 3주 연속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4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봄비를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봄비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더위 때문에도 있지만 이 전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진세 때문에 전기세가 또 장난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전기세를 걱정하면서 에어컨도 못 달고 에어컨도 못 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세가 4배 가까이 적게 나온다는 거. 이 4배 가까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쓰는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110V에서 220V로 나오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제 동나이 때나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110V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일본 같은 콘센트를 썼던 거를 기억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일본같이 일자로 되어 있는 콘센트를 쓰는 것보다요, 220V로 쓰는 게 전기세를 3배 이상 절약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 한 분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전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이고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엄청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당시에 개도국이었죠. 점차 전기가 상용화되면서 전기를 쓰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발빠르게 이렇게 발전소를 만들고 하는데 쓰는 양에 비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전문가들한테 우리 전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발전소를 계속 짓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 없겠냐? 라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만춘 교수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빈만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요, 전압을 2개로 올리면 효율이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다. 전봇대로부터 변압기, 옥내전선, 콘센트까지 모두 바꾸자. 당시 110V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 220V로 모두 바꾸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요. 당시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맞는 말이긴 한데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관련된 건 모두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맞긴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을 갖고 있을 때 한만춘 교수님은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지금 당장에 좀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뭐 공사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 나중에 길게 보면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롤모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10V를 220V로 바꾸는 전압의 효율을 높이는 그 말씀은요, 결국에 1973년에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73년에요 220V 승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이거를 10년 안에 우리나라 모든 전기를 110에서 220으로 바꾸겠다라고 10년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봇대도 바꿔야 되죠, 우리 콘센트 모양도 바꿔야 되죠, 전선 수도 바꿔야 되죠, 막 그냥 전기에 관련된 건 모두 바꿔야 되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다 바꿔야 되니까 비용도 그 이상 측정해놨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10년 안에는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2005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20V가 그냥 상용화, 완전 상용화된 게 2005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년 정도 완공하는데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한만충 교수님께서는요, 이 사업이 시작하고 11년 후인 1984년에 안타깝게 이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의 끊임없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승합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만충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우리나라 1호 전기공학 박사이시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었고요. 원래 학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실무로 못 옮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진짜 실무까지 옮기셔서 우리나라 전기의 효율성을 확 높이셨던, 진짜 국가에 공헌하셨던 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를 좀 풍요롭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요, 일본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승합 사업을 하면서요, 이 220V 상용화 시킨 것도 있는데 표준화 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 가서도 이게 핸드폰 충전되고, 우리 집 가서도 핸드폰 충전되고, 어딜 가서든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요, 오사카와 도쿄 왔다 갔다 그럴 때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파벌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었던 이 전기, 한 사람의 덕분에 이렇게 풍요롭게 쓸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이런 분들도 이제 가끔씩 제가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빈틈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요, 빈틈 뉴스는 항상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던 뉴스의 빈틈을 함께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보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기자의 빈틈 뉴스, 퍼블릭 뉴스 취재팀장 유해중 기자였습니다.